수리학습제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08학번 이준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 워크숍의 주제는 사이버로 공부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10분의 회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크게 3세션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팜플렛을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번 발표는 시간 요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08학번 정원유 학우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4학년 정원유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시간 요리사라는 소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선 나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 4개의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을 정해놓고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요일에 같은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특히 월요일 첫 주 시작에는 재밌고 제가 쉽다고 생각되는 수업을 먼저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강을 하면은 개강과 동시에 강의실 순례를 합니다. 모든 강의실을 클릭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강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주교재를 확인하고 메모를 하고 또 점수 분배 확인을 하고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또 강의 시작과 동시에 거의 모두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수업으로 와서요. 수업은 하루에 딱 3시간만 맑은 정신에 하자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졸리거나 머릿속이 맑지 못하면 그냥 덮고 잡니다. 네. 어쨌든 강의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라면 나머지 그 1시간 정도는 수업 참여입니다. 수업 참여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질문이라든가 생각해보기, 퀴즈 등과 같은 그런 제2의 수업을 말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으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좀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강의에서 벗어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Q&A 그 게시판 제목을 둘러보면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 학우님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우님의 질문을 참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수님의 답변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질문할 거리는 별로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각해보기라든가 퀴즈 이런 것들은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부담 갖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시간 이용하는 건데요. 저기다가 황금 같은 주말, 황금처럼 뭐 이랬는데 이거 노는 거 아니고요. 가잼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을 때 그때 좀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통째로 주어진 주말 시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목별 주교재와 과목별 평가 기준을 그냥 메모해 준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나만의 노트를 만들라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저만의 노트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한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고수들의 공부 방법 엿보기 인데요. 정말 시간 요리사들이죠, 이분들이.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위해 몇몇 장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 결과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독, 다청, 다상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 고수들은요, 다독, 다청, 다상 이 세 가지를 아주 짜투리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독은요, 항상 그 주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소설책 읽듯이 읽는답니다. 그리고 다청은 MP3에 그 강의를 다운받아서 수시로 출퇴근 시간, 짜투리 시간 틈나는 대로 2배속으로 듣는답니다. 그리고 다상은 일단 과제가 공지되면은 그 주제를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주 물고 늘어져서 마치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작가가 글감을 찾는 일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따로 하느냐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 시간표는 따로 작성을 한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험 일자, 요일, 그리고 시간, 시험 유형 이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적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 그것뿐이야? 이랬어요. 엄청난 비밀이라든가 뭐 아주 기가 막힌 무슨 비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모인지 제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차시가 시작될 때마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들 강의 많이 받아 적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차시 다 듣고 그 다음 차시가 시작될 때 잘 보이는 벽에 저렇게 붙여놓는답니다. 그래서 눈에 잡고 익히고 그래서 그 다음 차시 시작될 때까지 거의 일주일이 아마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은 고수들의 시험 대비와 시험 보는 그 노하우를 살짝 봤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미리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몇몇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본답니다. 답안도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은 사실 시험 볼 때 길게 작성을 해놓고 다시 읽어보다가 수정을 하려면 답안지 바탕이 블록이 되지가 않고요. 한꺼번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지워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바로 직전에는 강의 노트를 훑어보는데요. 한 차시에 한두 주제 정도를 빠른 시간에 아주 집중 있게 손으로 읽는답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시험 시작 5분 전에 입장을 하고요. 문제가 열리면 일단 마지막 문제를 봅니다. 전체 문항이 객관식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한 과목 경우에는 마지막 번호를 클릭하게 된 대부분 서술형, 논술형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논술형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 단답형, 그리고 객관식 이렇게 순차대로 푸는데요.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도 모르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답안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문제로 해당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강의 노트 보관 방법인데요. 강의 노트를 어떻게 보관할지 몰라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귀찮아하는 경우를 봐서 발표문에 넣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제목을 뜬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바인더에 그냥 펀치로 뚫어서 한 건데요. 왼쪽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근데 얇아서 보관하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바인더는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책 한 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시간 요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마지막 제목이 지금까지와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헌데 시간을 요리하던 디자인을 하던 각자 재량이고 본인들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발표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테크닉은 아닐 것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응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은 결국 내 몫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면 유식해진다. 저희 김지은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준비한 세션은 리포트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시죠? 우리 이용화 학우님께서 그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문화학과 08학번 이용화입니다. 요즘 리포트 계절이죠. 이미 지난달부터 리포트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도 아닌데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A+ 리포트를 쓸 수 있을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 리포트가 모두 A+라서일까요? 대답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이 시간에는 함께 A+ 리포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왜 리포트를 내주실까요? 교수님께서는 과목별로 한 가지씩 내어주시지만 학생들은 과목별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궁금한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쭈어 보았더니 수업과 학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진심 어린 관심,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연구의 기회를 특별히 제공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과 또 연결되는 스스로 깊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포트 작성 절차를 살펴볼까요? 공지사항에 리포트가 제시되면 주제와 마감일을 체크하시고 나서 정말 마음이 바빠지시죠? 준비하고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를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준비할지, 글 쓰는 작성 시간, 마감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력에 미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포트를 쓰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준비, 작성, 마무리 시간을 세분화해서 스케줄표를 만듭니다. 또 준비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획을 세우면서 달력에 시간표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마감일을 일주일 전, 최소 3, 4일 전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교재 자료를 먼저 구해서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재료를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답사하실 때 답사 계획서는 필수겠죠. 작성은 진정한 글쓰기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이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답사한 내용 등이 정리되면 목차를 작성해서 초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를 끝내고 나면 보기 좋고 간결하게 살짝 편집을 하면 교수님께서 눈여겨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신 글씨 크기, 간격에 맞추고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페이지 번호를 넣고 하는 정도입니다. 발췌한 내용에 주석도 달고 참고 문헌이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단계는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나의 것으로 내재화하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리포트를 완성했을 때 리포트를 내주신 교수님의 의도처럼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준비된 세션은 대학생활로서 해외 탐방하신 두 분의 학우님과 그리고 학습 동아리를 활동하신 한 분의 학우님을 모시고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외 탐방기에 일본을 다녀오신 08학번 유구나 학우님을 모시고 제목은 후쿠오카 속의 한국 찾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어문화학과 08학번 유근화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한우리 학술제를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제지역학부 해외 탐방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해외 탐방 지원 시에는 탐방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 선정 및 그 현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하는 말 그대로의 그 계획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선정과 선정 국가의 한국어 관련 시설이나 교육 시설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기관 섭외를 하여야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신 김순아 하구께서 재직 중인 그 숭이 여자대학교하고 10년 이상 그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의 세이카 여자 단기 대학의 공식적인 의뢰를 통해서 기관 섭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기관 방문 시에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저희는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궁중 한복 체험과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지 체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듯 저희가 직접 그 기관에서 직접적인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팀이 구성이 되고 탐방 계획서 작성부터 출발까지 한 달여 동안 이제 사전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할 프로그램을 짜고 그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그 지원금의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짜기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요. 이때 팀의 구성 인원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금액 비중이 가장 큰 항공료하고 숙박을 좀 중요시해서 최대한 이제 좀 저렴한 곳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어텔 같은 그런 패키지 상품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용했던 그 여행 사이트고요. 그리고 저희는 3박 4일 동안의 그 일정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들어 보았는데요. 잠시 동안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보냈던 영상들을 보셨고요. 네, 이렇듯 저희 그 경희사이버대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값지고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다녀오신 06학번 김한나 동문 모시고 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문화학과 06학번 김한나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발표하신 건 국제지역학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학생지원처에서 하는 해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탐방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지역학부는 그 과가 정해져 있어서 뭐 미국학과나 일본학과, 한국문화학과 이렇게 그 다른 지역과 같이 연계된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요. 그 과에서만 팀을 이뤄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갔다 온 학생지원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지역학부에서 갔다 온 탐방 같은 경우는 팀을 짜서 스스로 일정을 맞춰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 학생지원처에서 하는 해외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같은 건 대부분 학교에서 지정이 되고요. 저희는 지정이 돼 가 있어서 거의 자유시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맞춰진 일정대로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새로운 학우님들과 새로운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거의 단체로 움직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유명한 곳을 많이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곳에 일정이 미리 나오니까 그 일정을 보시고 미리 가는 곳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가셔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탐방 가시는 거에 대해 지원서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 소개서랑 자기가 지원하는 동기가 적힌 지원서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서술형으로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 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저는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를 가서요. 그 3가지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국과 독일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비교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조사를 해서 제가 그 독일 학교랑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비교를 해서 적는 문제를 조사를 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외 탐방 갔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 나라에 대해 일정을 짜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지원서에 내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그 나라를 가고 싶고 왜 그 나라를 가야 하며 그런 자기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나 관심도를 조사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기가 얼마나 그곳을 가고 싶은지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서도 필요하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을 조금은 보거든요. 그래서 학점 관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방이 정해지면 먼저 이제 발표자가 나오면 거의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만나는 장소나 약속 일정, 그리고 여행 가는 일정 대부분이 그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카페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카페를 통해서 그 다른 과 학생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교환하고 친목도모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니까 아마 해외 탐방 같은 거 갔다 오시면 지금도 제가 갔다 왔던 팀도 가끔씩 연락해서 만나고요. 그 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같은 과 분들 말고 그 외에 많은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을 만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보이시는 사진 제가 여행 갔다 왔던 사진이거든요. 제가 갔던 지원서 주제가 대학 생활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에 있는 뮌헨 대학에 가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보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쉔부른 궁전이랑 미라벨 정원 그렇게 거의 유명한 곳들만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면 그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저희 학과의 동아리 잘 아시죠? 청소골을 2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많은 걸 배우신 우리 08학번 임세로 학우님을 모시고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들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 활동에서 청소골 스터디를 소개하게 된 서울 종로 스터디 임세론입니다. 저는 청소골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 네. 2006년 학과 시작과 더불어서 스터디도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스스로 모이셔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4개의 스터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 서울 종로 스터디입니다. 두 번째는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경기 남부 스터디입니다. 다음은 따뜻함이 있는 대전 충청 스터디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께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셨다는 무서운 서울 경기 스터디입니다. 이 중에 현재 서울 종로와 경기 남부 스터디가 활동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종로 스터디 모임의 그 실제 수업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희가 소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너그러이 그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스터디 모임은 한 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2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발표자를 정한 다음에 몇 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화면은 외국어 습득론에서 아동의 그 학습 시기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청소골에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번 발표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공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터디의 목적대로 지식을 공유하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한국어학적인 지식, 그리고 선배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여러 학습의 노하우, 그리고 과목의 이해를 돕는 지식들, 그리고 시험과 리포트에 대한 팁까지. 그래서 그런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2번째는 마음의 공유입니다. 매일 만나는 컴퓨터랑 이렇게 대화하시지만 잘 안 되시고 좀 외롭지 않으신지요? 저는 컴퓨터랑 이렇게 아직까지 안 친해서 힘든데요. 그 스터디에 가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이렇게 시험이나 레포트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함께 풀다 보면은 마음이 참 좋고 상쾌하고 기분 좋게 스터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그래서 남들은 이해 못하는 이 사이버 대학 공부에 대한 그 애환을 우리끼리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그 두 가지의 공유가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학과 카페에 청소골 스터디가 이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또 궁금한 곳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임세롱 학우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세션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실 건데요. 자, 먼저 현재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한국 강의를 하고 있는 06학번 이미동무께서 그 사례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화학과 졸업생 06학번 이미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졸업한 후에 제가 어떻게 대학 기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취업을 하는 동안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과가 생긴 2006년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2010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았고요. 그 후에 대학교 어학당, 어학원 위주로 저는 지원서를 넣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강원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나오는 모집 공고를 우연히 보고서요. 지원서를 넣었는데 처음으로 서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발표 바로 다음날 면접과 시강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2010년 가을 학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3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처음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석사하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에 위축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문과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3급 자격증 때문에 수업을 많이 배정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통과 후에 거의 바로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면접이나 시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시강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음날 면접이랑 시강을 했는데요. 너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4학년 때 실습했던 그 교환을 가지고 시강을 했습니다. 네. 짧으면 2년, 길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은 면접하고 시강할 때, 그리고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 달에 실습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4학년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셔서 꼭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학업을 마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계속 도전하시면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현재 남양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05학번 유정태 동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화학과 06학번 졸업생 유정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센터를 처음 가게 된 계기가 몽골에 제가 1년 정도 살았는데요.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다니면서 평소에 외국인들에게 도움 요청을 많이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특별히 미등록 외국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그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증을
외국인 그 복지센터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센터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동기는요, 제가 학부 때 사회복지를 같이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마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처를 찾던 중에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센터에 그곳에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하늘의 도심으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일거양득이었죠. 네, 그 대상과 시간은요, 특별히 센터 하면 그 이주 여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에서 한 5년 이상 된 외국인들 5명, 내용을 보면은 몽골 사람 3사람,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2사람 이렇게 대상으로 2009년부터 현재 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 1과 2, 그 다음에 기타 부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교재를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용어, 그 다음에 한국 문화, 그 다음에 특별히 노동자다 보니까 이 건축 용어,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망치니, 끓이니, 벤치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그 특성이 원래 한국에 돈 벌러 왔지 않습니까? 돈 벌러 오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국어를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자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업의 연속성을 기할 수가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리고 같이 한국어를 3반이 있는데 제가 제일 높은 고급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급반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중 고급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고급반이 아닙니다. 말하기는 괜찮지만 쓰기는 전혀 거의 뭐 초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급 수준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3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반은 우리 한국어를 전공하시지 않으신 한국어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진행 방식하고 이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공유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전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 노동자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래서 한국어를 좀 별로 잘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토픽을 목표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보다 나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토픽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2급을 이렇게 봤는데 2명이 봤습니다.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보람도 있고 이렇게 그럴 때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우리 한국에 한 130만인가 이렇게 되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공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 외국인들 많습니다. 한번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현업에서 지금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동문회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하신 세 분의 동문을 모시고 그 동기와 그리고 어떤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학번 허금란 동문을 모실 건데요. 현재 그 허금란 동문께서는 한국외대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 교육을 전공해서 석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화학과 공사학번 허금란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한국어문화학과에 편입학을 했고요. 2008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태국에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1년 9개월이니까 거의 2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기에 응시를 해서 이제 전형을 치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전공 2학기째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대학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형 일정과 모집 요강들을 꼼꼼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서류랑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원하시는 학교를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 모임을 가졌는데요. 스터디 모임도 그 대학원 입시 그 전형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우선 한국어 교육학과 한국학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한 교재를 먼저 선정을 한 후에 그 스터디원끼리 이제 발제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파트가 끝나면 그 또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같이 풀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그 전형 일정이 다가오면 이제 모의 면접을 보고 서로 질문하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전형을 직접 치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외대에 응시를 하게 됐는데 한국외대는 서류하고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네, 서류를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구계획서입니다. 네, 그 연구계획서는 지원 동기 그리고 연구계획, 본인이 어떤 분야를 연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졸업 후에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자세하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방향을 잡았고요. 그걸 토대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으로 경력과 외국어를 넣긴 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부딪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연구 계획을 잡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의 외국어를 알게 되면 대조를 해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고 학교별로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가산점이 있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배웠던 그 태국어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된다면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경험을 해보시고 또 다른 제2외국어도 한번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진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저희 올해 처음 개설된 사이버대학교 한국대학원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됐죠. 첫 번째 입학을 하신 글로벌 한국학 지금 현재 네, 김경자 두 분이신데 석사 과정이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 한국학과 1학기를 공부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처음 한류문화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류가 대세라서 한류문화학과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MT 때 가서 학과명을 변경하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동기는 이제
지금은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더 나이가 지금보다 더 먹어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저도 하늘의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연히 그 학과가 개설된 것을 알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 처음 OT 때 와가지고 그때는 인원이 되게 작았어요. 뭐 일본, 미국, 캐나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오시는 동문들을 보면서 그 벅찬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년을 공부했습니다. 꼬박 4년을. 어떤 분들은 조기 졸업도 하시고 일찍 그 학교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4년을 졸업한 그 즈음에 이제 그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교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지식이나 소양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학원이 생긴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원이 생겼는데 졸업을 하고 1년을 꿇었습니다. 사이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근데 처음 제가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이버 대학교를 나왔는데 또 사이버 대학원을 가느냐. 대학원은 인맥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걱정도 해주시고 또 제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놓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이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우려나 걱정들을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은 거, 또 1,000만 원 등록금 시대의 등록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 행사 때 다니면서 교수님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정보를 들을 게 없을까. 그래서 정말 그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그 엄마와 아빠처럼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4년 동안 경험했던 그 좋은 콘텐츠나 또 강의 내용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김지영 교수님, 방송 교수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들 잘 못해서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런 표현 안 했는데 근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평소에 이제 갑자기 맥락을 잊어버렸어요. 네. 학생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무한 감동의 열정과 사랑으로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외대도 합격을 했었는데 저와 같이 진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질 좋은 콘텐츠는 물론이고 4년 동안 보여주신 교수님들의 열정과 또 뜨거운 마음들로 시작하는 또 새로운 일이라면 그분들과 함께 해도 괜찮겠다라는 저의 작은 계산적인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사이버를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사이버 대학원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병행해서 할 수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질 좋은 콘텐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교수님과 또 대학원생들과의 끈끈한 그런 교류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오늘 다른 분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빵꾸 내리지 바람에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짧게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교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선배님이 39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쫓아다니시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정보나 또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학번 이유경 동무님께서는 1회 저희 경희사이버 한국어문학과 1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한국언어문학과 한국언어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는 태국 신라파건 대학교 한국어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방학 중에 마침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귀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이제 3학년으로 들어와서 우선 가장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건 사실은 저는 이쪽 한국어를 하고 싶어서 들어올 때 박사 과정에 입학 원서를 내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박사나 석사에 들어가면 배우지 못할 것을 여기에서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제 2007년도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강사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제가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조차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2007년 2학기에 이제 태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사이버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오프 강의였으면 아마 태국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그래, 태국에 가서 인터넷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태국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도 이제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근데 조금 힘들었던 건 사실 한국에서는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끊기지를 않잖아요. 태국에서는 굉장히 인터넷이 느리다 보니까 40분 수업을 한 번 한 2시간 동안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끊기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전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을 또 이렇게 깔아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태국에 우기 때 막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데 한국의 그 가야금 소리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추억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박사 과정에 공고가 떴는데 사실은 원서를 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야, 네가 원서를 좀 내다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원서를 내줬어요. 근데 걱정이 있었던 거는 제가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박사를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이제 수원 경희대학교에서는 면접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서술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원서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딱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시험 전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도착했는데 시험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봤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제가 보고 어쩌면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첫 번째 그 문제가 방성원 교수님의 수업에 들었던 문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문법교육론에서 공부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문제에서도 그때 아마 그 홍윤기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던 문법 강의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의문론 쪽하고 같이 해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만약에 그냥 들어가 볼까? 공부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이 사이버가 나를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만든 굉장한 그 밑바탕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시험을 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답은 썼는데 그의 답을 어쨌든 끄적거릴 수 있었다는 거, 쓸 수 있었다는 게 사이버 수업 자체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바로 태국에 갔죠. 제가 이제 그 잠깐 그 토요일, 일요일 그 시험 보는 그 때를 받아서 한국에 잠깐 나왔던 거였거든요. 태국에 있는데 합격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원래는 이제 1년을 있을까 했는데 1년을 있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2학기 동안만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박사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완전하게. 근데 이제 제가 사이버 수업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 수업 자체가 굉장히 그 학부 수업은 사실 막 휴강도 있고 가끔 땡땡이도 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버 수업은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좀 모자라다 아니면 내가 그냥 넘겼다라고 싶은 걸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더 들으면서 제 자랑할게요. 제가 3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조기 졸업했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는데 나중에 졸업해서 내가 듣지 못한 과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내가 이 과목도 듣고 싶은데 이 과목도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방성현 교수님께서 시간제 강의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은 놓쳤더라도 다시 시간제 강의로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사이버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차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교에서도 학부 강의에서도 저희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강의 노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아마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학부 강의에서도 제가 강의 노트를 받고 공부할 때 그다음에 강의 노트만으로도 당연히 강의는 들어야겠지만 강의 노트를 갖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 석사나 이제 또 진로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모여서 스터디도 하시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의 수업만 꼼꼼히 들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을 보실 때 아마 이거 내가 들었던 건데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런 수업 나도 들었어 라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에 가시던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쪽으로 취직을 하러 이제 강의를 가실 때에도 교수님들의 수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듣는 강의만으로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 진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진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